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구나 였습니다. 발표 날까지도 새마을호를 몰았던 현직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파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외쳤던 그 실용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AI 전문가를 과기부 장관에, 또 네이버를 이끌었던 여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포진한 것도 장관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발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나왔던 하마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첫 번째 내각 인선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한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내각 봤냐?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책상 위에 쌓아둔 신비복숭아가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이 하나 먹었습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신비복숭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까지밖에 아마 여러분 기회가 없을 겁니다. 1년에 딱 2주만 수확이 되는 귀한 복숭아인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아직 못 드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두세 박스씩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으신 다음에 2, 3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 훨씬 더 달고 맛있는데요. 후숙할 때는 공기가 통하는 선선한 곳에서 후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스에 넣은 채로 공기가 안 통하게 하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신비복숭아 2kg 한 박스에 16개에서 25개 들어있는데요. 2,500원 무료 배송. 아마 이런 가격에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신비복숭아 구매하신 분들은 또 이창명주 파란 리본 브로치 함께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리뷰들이 왔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네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맛이 끝내줍니다. 더 주문해야겠습니다. 아까도 주문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슈퍼탕님, 손주한테 A 받았어요. 향기도 죽인다고요. 할머니 최고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중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한번 보면서 혹시 중요한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테니까요. 정치 1번지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구승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첫 내각 인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김진애 의원님, 가장 인상적인 것 꼽으라면 어떤 것 꼽으시겠어요? 저는 역시 우리 기관사님. 왜냐하면 저 김영훈 그 노총 위원장 하실 때 예. 그럴 때 그리고 공공노조 하시고 그럴 때 자주 만나 뵀거든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 사장님보다 먼저.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박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왜 조금 이제 저도 선입견이 있어서 노조위원장 그러면 이제 갖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분인데 야, 참 대단하다.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봤니?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송미령 장관. 예. 야, 그거 뭡니까? 정말 거기서는 놀랐어요. 야, 정말 저기서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 데리고 국무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 거죠. 네. 일은 좀 하네.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었지만 장관 한번 계속 시켜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네. 아니 그러면서 저쪽에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잘해봐. 일 잘하면 무슨 기회가 니네들한테도 갈지 몰라. 뭐 하나 좀 들고 좀 와봐. 싹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우 하여튼 대단해요. 놀라웠어요. 아니 외교술도 놀랍더니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오을 그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예측이 대선 때도 됐었죠. 이렇게 네. 함께 했고 또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와 그런데 윤석열 내각 그건 내란 세력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발탁을 했다. 네. 그건 진짜 좀 놀라웠어요. 네. 지금 이제 진보 쪽에서 확실히 뭐 뭐 거부 반응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양곡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서 그런데 송민호 장관이 어떤 논리로 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송미령 장관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안규백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네.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인데 그렇습니다. 야 그냥 그 의미가 가려질 정도로 놀라웠죠. 전혜원 원장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나요? 저는 김영훈 장관 후보자 역시 주목을 했는데 저랑 예. 같이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어.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계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의 보수 정권처럼 너무 친기업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한 번에 그냥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잘 보시면 현장도 잘 알고 국회도 잘 알고 조직관리라는 것들 해본 분이죠. 사실 저 정도 큰 어떤 전국 민주노총을 이뤘다는 건 리더십의 일부분도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됐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 비판하다가 이명박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은 기업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도 노동자도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공정한 성장이다. 모두의 성장이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준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정구승 변호사님 네, 저는 말씀하신 소감을 대로 한번, 예. 그 안규백 의원 이제 장관 후보자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수사외압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이나 내란 사건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혁신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 되게 엄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제 문민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군을 뭐 방위 쪽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또 떨어지지 않는 게 오선 내리 국방위에서 그럼요. 계속 근무를 하셨고 그 유명한 짤이 있었죠. 계속 그 국방위에 계시면서 과거에 참모로 왔던 인사가 나중에 장군급이 돼갖고 증인으로 나왔던 걸 기억을 해서 예전에 그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해서 그 당사자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외압이랑 내란 때문에 군 인사나 군 개혁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만큼 군 인사의 밝은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해안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이 외교 안보 쪽에는 예. 그야말로 관록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짱짱하고 여섯 가지 그러니까 당장 투입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AI나 신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잘 이름도 못 들어보던 사람.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어디 사고 좀 쳐봐. 그러면서 지난번에 AI 수석도 그렇고요. 이번에 중기부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 뭔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딱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발랄하면서도 관록이 있는 이거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용의술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연령대도 4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정동영 네네. 장관님까지 다 넓게 포진돼 있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배려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참 절묘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요, 이제 골치 아픈 것들만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8명. 저는 어저께 딱 보자마자, 얼마나 대통령실에 골치가 아플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11개 부처도 사실 엄청 많은 거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8개 부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부처가 또 다 중요한 데들이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같이 발표를 안 했는데 뭐 아직은 좀 더 보고 있는 걸까요? 다 정무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세력 다툼도 상당하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임 총리가 제청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신임 총리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어저께 한 것도 사실은 오늘 총리 청문회를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빨리 총리하고 빨리 일하고 싶구나. 그리고 신임을 단단히 하시는구나 딱 보였습니다.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고요. 환경은 일단 환경부 장관 김성한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기후 에너지부 신설 문제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면서 인선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정부와 확실히 다른 지향점을 지금 남아있는 부처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다듬는 작업, 그에 걸맞는 인사를 추리고 또 추려보는 작업에 공을 많이 들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다 중요한 부처들인데 사실은 어제 갑자기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도 새 내각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면 거기 제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도 있고 하염없이 늦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참 시간이 빠듯하죠. 그럼요. 예. 그러고 보니까 3주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벌써. 그러니까는 벌써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관들도 임명되려고 그러면 한 20일 정도는 더 걸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청문회 다 그러니까.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급할 거예요. 예. 자, 화제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저께까지도 열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새마을호. 본인이 지명될 걸 알았을 텐데. 글쎄. 그렇죠. 아니 뭐 사전에 그 정도야 미리 통보하지 그러면 좀 않겠어요? 쇼를 하셨나? 아니 그래도 내 일은 오늘까지는 아니, 한다. 발표했는지는 몰랐겠죠. 예. 발표를 어저께 하는지 모르셨겠죠. 그렇겠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기관사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마산 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그리고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까지 받은 또 나름 학구파더라고요. 그러면서 철도노조위원장도 했고 정의당의 노동본부 본부장을 지냈는데 아마 그쪽의 목까지도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훈 후보자 자기는 행복한 꿈을 꾸는 기관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기관차에 처음 올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잘생기지 않고 훈남이네. 근데요, 땀에 저런 기관사복을 입고 열차 앞에 서서 포부를 밝히는 장관 후보자. 이런 모습이 그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서 산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또 가난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에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꿈꾸는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이 모습이 매칭이 되면서 제가 SNS를 봤더니 열광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 새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갈려지는지 보여준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에 앞서 보면은 세계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산재를 입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서 룰라
룰라와의 이 장면이 또 오버랩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로 인해서 다쳤던 팔을 이 김혜경 여사가 살짝 팔로 받쳐주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메시지, 그리고 노동 존중 세상, 소위 빽 있고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야. 이렇게 기관사가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 장관 지명을 받은 기관사가 그날도 열차를 몰았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 부산과 김천을 오가는 ITX 새마을 열차를 몰고 있었대요. 발표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막 물어보고 그랬겠어요. 전화하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손영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지명 소감을 딱 밝혔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에요. PS 출신이죠. 제가 오늘 11시 32분 출근해서 1시 14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 운행이어서 핸드폰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다시 부산으로 귀소 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 되시더라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이야, 정우승 변호사님, 이 열차 운행할 때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나 부주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를 제한은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 갑자기 보니까 노회찬 의원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런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참 대비되는 지점이 네. 이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가 되듯이 네. 전임 노동부 장관 김문수와 그리고 현 이제 후보자와가 비교가 참 되는 게 참 권위주의적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전화를 해서 관등 선명을 내라라고 하면서 권위적으로 압박했던 사람과 달리 나는 끝까지 한 명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마치고 장관으로 보하겠다, 임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PS 하나만으로도 저분이 장관 후보자,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S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김진애 의원님 PS, 참 PS.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PS가 포스트 스크립트 약자죠. 맞습니다. 추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썼을 때 네. 본문 말고 네. 그 PS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게 어떤 때는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면서 그냥 웃음을 터뜨리게도 만들 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보니까 정말 노회찬 의원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웃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원래 이 서울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쓸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PS예요. 그때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오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하고 뭉개기도 하고. 저는 이제 노회찬의 6411번 버스, 네. 그 새벽 버스를 타는 이름 없는 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그 명년설이 딱 떠올랐고, 노회찬의 버스와 김영훈의 철도, 이 여러 가지가 참 스크립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층도 김영훈 후보자에 대해서 좋아할까 했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폭발하더라. 그래서 이번 인사가 세대 진영,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인사다, 기대가 됩니다. 예. PS 중에 최고는 아시죠? PS I love you.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 PS I love you. 예. 김서구님, 음에 제가 지명받은 것도 아닌데 어째 눈가가 척척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님, 그런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으쓱으쓱 무흐합니다. 무흐 아세요? 그럼요. 뭐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뭐가 새어 나와 무흐하게. 이게 흐뭇하고는 또 다른 뉘앙스. 예. 김종희님, 맞습니다. 저도 PS로 아버지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참 이렇게요. 그 인사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좀 뭉클하게 해줘야 국민이 정치를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야, 장관 후보자로 기관사를 뽑았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사가 장관 후보자 발표하는 그 시간에도 열차를 몰았다고? 이야, 이런 거. 어? 어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지난번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뽑는다고 하는 놈들이 다 지네 친구에 뭐에 뭐 아휴,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제가 실수했네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자가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내각 본 적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누구를 가지고 그랬더라. 나 교육부 논란이 아니 있을 때 그때 저 보건복지부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누굴 가지고 특별히 누구였던 것 같아. 아니 그 내각 발표한 다음 그리고 날 대부분의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봤어요?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했다니까요.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었고 대부분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 뭐 근무연 아니면 자신이 그 지방으로 자천됐을 때 술친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내각이다가 이제는 뭐 실무를 할 줄 아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올라온 걸 보면 참 비교가 많이 되죠. 김영훈 장관 후보자 친구가 또 글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경남 쪽 출장 왔다가 잠깐 담배 피다가 뉴스를 보니까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영훈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영훈이가 농대 학생회장 할 때 같이 으쌰으쌰 데모도 많이 하고 했죠. 졸업 후에 걔는 그 당시 철도청 기관사 시험 봐서 노동운동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고 저는 딴 쪽으로 아주 가끔 봤습니다. 후배 결혼식 때 용산에서 봤고 박근혜 탄핵 때 영훈이가 민노총 위원장인가 할 때 부산 서면 국밥거리에서 잠깐 만나서 잘 지내냐 우찌우찌 하고 기분 좋아서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진솔한 이런 축하. 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잘 통과해서 현장에서 익힌 그 소리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정책에 잘 반영하고 그런 장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또 놀라게 했던 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요. 야. 다른 뭐 보수 인사를 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윤석열 내각에서 계속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그대로 심지어 유임시키는 거는 그 처음입니다.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이기도 해서 네. 참 파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송미령 장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뭐 새로 이렇게 유임되신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도 드리면서 장관 새로운 우리 이 농촌을 위한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되실 우리 농림 장관으로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좀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만희 의원이 표정은 의원님 별로 안 표정 밝아. 봐. 표정 좀 봐. 그런다고 봤냐? 아우 티꺼워. 전혜원 원장님 보시기에 송미령 장관 발탁의 배경이라고 그럴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내각이었는데도 발탁을 했다.
어디에서 그 결심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직사회에 주는 신호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물갈이라는 이유로 부처가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다.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보이든 뭐 어느 출신이든 어느 정권이든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름 뭐 부처 내에서 실력을 쌓았던 인물들이 다 물갈이 되면 이건 단순히 인사 문제를 넘어서 또다시 저쪽 편, 이쪽 편 한 기폭제가 되거든요. 근데 전임 정권의 인물을 씀으로써 오히려 전 정권에서 일을 하거나 지지했던 사람들을 하여금으로 이 인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보여주는구나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송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잘 소통하면서 풀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요, 저는 정말 현명한, 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여러 하는데. 그거 다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지고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정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지혜라고 그럴까? 정말 기가 왜냐면 저는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한 거라서 정말 놀라운 용인술입니다. 저렇게 하면 송미령 장관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그 국무회의를 진행할 때 그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다른 장관들이랑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탁된 걸로 보이고 97년부터 한국농촌경제원으로 입사해서 쭉 그 분야만 계속 있었던 걸 생각하면 경력도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능력도 아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픽을 하신 게 아닐까 싶고 그렇죠. 네, 그 내란 그때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그 비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으면 응당하게 책임을 지겠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실을 밝혔고 그러면서도 계엄에 동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확실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부정할 건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관 한 명이 바뀐다고 공직사회 전체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송 장관이 너무 재밌는 입장을 밝혀냈는데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 법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네 편 내 편 이런 게 아니라 분골쇄신의 자세를 하겠다. 이거 많은 공무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고 또 새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고요.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죠. 너무 이뻐 보여. 그래요. 왜 큰일이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내각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참 모래 씹은 표정으로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챙기고 그럴 때 이거 뭐 나야 뭐 곧 물러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보이죠. 맞습니다. 이준숙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기를 보장해 주라고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마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해오고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막힘없이 대답하고 현안을 다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대충 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 봐라. 제대로 장관이네. 윤석열 내각에서 이런 장관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참 공자 말씀인데 그런 사람이 진짜 뭐를 맡겨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청소하시는 분, 또 뭐 경비 서는 분 이렇게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대기업 간부였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일 잘 못합니다.
그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뭐를 했든 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뭘 해도 더 큰 일을 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을 송미령 장관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데 아까 이제 이만희 의원 상당히 표정이 떨떠름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비판을요. 야,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내각에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나는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부분 나 좀 동의가 안 돼요.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 유임을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계엄 선포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시 농림부 장관이 됐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었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다. 그런 무대응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공직을 마감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농림부 장관을 또 계속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물론 본인도 계엄 반대하기는 했지만 송미령 장관 유임된 것을 계엄에 반대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거시기한데요. 근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전 국민에게 공개된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송미령 장관이랑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계엄 세력을 더 옹호했었고 누가 반성이 없었는지를 국민들이 더 판단하실 거고요. 참고로 안철수 의원이 대선 유세할 때 제발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한다라는 발언이 지금 힘이 아니었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은 진림과 조조의 고사가 나오는데요. 그 원소와의 전쟁 끝에 조조가 진림을 사로잡았을 때 왜 자기를 욕하는 글을 썼냐고 진림에게 탓을 하니 화살은 활에 얹어지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즉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안철수, 당신은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요. 이거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자 이거 봐. 지금 이제 딱 3주일 지났는데 3주일 동안 저거 봐라. 장관을 딱 눈여겨보고 그리고 딱 보고서 이거 쓸만한 사람이니까 아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생각을 하는데 아이 저기 막 안철수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 이 송미령 장관 유임은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큽니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요. 네. 내란 세력 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 척결하지만 내가 결코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은 척결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사람인들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용. 내가 말로만 실용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인사예요. 아 말이죠. 뭐 우리도 이제 일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위에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하는 게 딱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스가 어떠냐 하면 보스는 회의에 딱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짧은 몇 초에도 사람을 눈여겨봐요. 이거 딱 오면서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보고 그럼 그건 뭐냐면은 그게 사람에 대한 사람의 쓸모를 발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성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성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의 쓸모를 잘 발견을 해서 잘 같이 써보자. 모든 국민을 그런 거로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한테는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공직 사회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내란이 묻었어도 뭐 반성만 하고 그리고 능력만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발탁이 가능하다. 네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보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분골 쇄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잖아요. 왠지 부처가 공백 상대가 될까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실력 있는 장관을 계속 써서 국정 공백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처, 굳이 전면적 대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겠다. 저는 이게 정말 실용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 파괴님, 박성재 즉시 사표 수리, 송미령 유임. 이걸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창연주님, 안철수야 너는 발음부터 좀 고쳐라. 김화선님, 앵커님 너무 재미있게 진행하시면 좋아요를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맞아요. 좋아요를 누르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봅시다. 두 분도 안 누르셨죠? 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트로트 커피숍 음치 CMB 뭐예요? 트로트 커피숍 음치 CMB 뭐 이렇게 그 노래 교실 하시는 분인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어리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김수희님, 부산에서 찐 보수로 살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내란당 국힘에게 정권 넘어가지 않게 이번 정권 때 잘 하셔서 쭉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우울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하늘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늘 청취하는 50대입니다. 어제 아들 군 입대시키고 우울하게 있다가 들어와서 방송 보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훈련 마치고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그러셨는데 하늘바라기님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큰애가 군대 갔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우울해서 하루 종일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유, 참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정말. 종일 그거 들으면서 마음을 달랬는데 예. 우리는 이등병이 편지나 들읍시다. 하늘바라기님, 예, 힘내시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정권 때 군에 보낸 부모님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이자가 지금 이제 이번 특검에 내란 특검에 내란과 외환 유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식이 노골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과 마누라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도 참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한데 계엄 딱 일어났을 때 그 장교 아들과 통화하는 아버지. 야, 너 절대 시민들하고 충돌하지 마. 그 계엄 옛날 그 12.12를 다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지금 그 아들은 계엄 발동된 것도 모르고 아버지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랬다가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는데 또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또 군에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까? 이게 위에가 무너지면 밑에는 더 무너지는 거죠. 무슨 놈의 뭐 포탄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질 않나. 최혜병 순직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군대 보낸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늘바라기님, 이제 군대도 달라지고 또 문민장관 가가지고 정말로 군인들의 처우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은 때 보내신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에피소드 하나. 예.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안규백 의원님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이른바 규백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안규백의 이름을 따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면담 신청을 하면 안규백 의원님 실제로 만납니다. 15분 정도. 근데 제가 이거를 안규백 의원님이 얘기해서 안 게 아니라요. 그쪽 지역의 대학생위원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규백 의원님 너무 좋다. 그러길래 내가 이거 너무 홍보성 발언 아니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같이 만나서 이른바 셀카도 찍고 대학생들이 뭐 어려워지는지 이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규백다방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군이 정말 튼튼한 군으로 거듭나려면 안심하고 군대 가고 또 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문민 장관을 발탁한 것은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개헌과 관련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묵혀놨던 군 내부의 문제도 소통을 통해서 정말 군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도 굉장히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장관들 내정자들 다 또 얘기해야 되잖아.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안규백 장관의 정말 전문성이, 왜냐하면 요분이 자꾸 저쪽에서 할 때 정치인들 5명이나 보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동기들이 다 있는 양반들이에요. 안규백 장관의 국방은 오선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방부에 있으면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별로 좋지 좋았죠. 않아요. 네, 지역 현안하고는 그런데도 그거 하시거든요. 정동영 장관님, 야,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 올인하시는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그 김성환 장관, 저는 김성환 장관도 너무너무 제가 너무 좋은 게, 이 양반은요, 구청 그 노원구 구청 했을 때 있죠. 거기에 제로 에너지 빌딩 세우고 완전히 기후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미쳐있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놓질 않나. 거기다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분의,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랐는데 그냥 다가와서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거에 대한 동기를 얘기하는 게 자기 아이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가, 개인적인 동기가 있고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쭉 일을 해왔고 그거에 더 전문성을 갖추고 이거를 정치 분야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다 갖다 놨고, 제가 가면서 빼놓은 사람 없나? 또 이런 전재수도 있네. 그래요. 전재수는 부산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안규백 장관도 얘기 한번 합시다. 네. 그런데 하늘바라기님, 아까 아들 군대 보내신 분,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눈물이 나네요. 그러셨는데 좀만 뭐 기다리세요. 요즘에는 그걸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훈련소 끝나면 또 그 애들이 입었던 또 내일을 또 보내와요. 그렇게 또 한바탕 또 눈물바다가 돼. 냄새 맡고. 에이, 이제는 그거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안 하죠?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뭐 그렇게 부모들을 그걸요 그 자식들이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 인질이야. 오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바라기님, 제가 이제 선크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훈련 끝나고 할 때 이거 전해주세요. 요즘에는 훈련 병사들도 선크림 바르고 그런데요. 예. 저 그 안규백 의원님은 얘기 나와서 한마디 예. 하면 그 대학생 위원이나 뭐 대학원생 위원들 뭐 소통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무교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동대문구에 계셔서 그때 저희 함천 로스쿨이 막 그 분쟁이 있었을 때 현안을 가지고 들고 갔더니 바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모님께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장관이 되셔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장관이 나서서 소통해 줄 거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안규백 의원님에 대해서. 사실 안규백 장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이렇게 하마평들이 막 나돌았는데 그때 많이 예상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우리 고정으로 나오시고 오늘 또 이제 오시는데 이분이 되셔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김병주 의원도 문민이죠. 이제 벗은 지 6년 됐으니까 이따가 만나서 소감을 물어보겠지만 뭐 축하한다고 하겠죠. 뭐. 그런데 원래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다 문민으로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기준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별을 달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야 그게 이제 문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김병주 의원은 지금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다음 장관 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따 오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문민 장관 예고를 이미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뭐 군령을 담당하는 군정을 담당할 쪽 이렇게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또 군정 담당은 뭐 그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저는 저걸 들을 때도 참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다 그랬는데 한국거래소 가서 증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증권 용어라든지 뭐 이런 거 막히는 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또 군 관련하면 군령, 군정 이런 거 사실 다 알기 어려워요. 군대도 안 간 분인데. 안 간다고 모르는가요? 그리고 또 국무회의 할 때 모두 발언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장관들이 꼼짝 못하지요. 정말 행정의 달인이다 싶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국무위원들도 많이 부러웠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내각에. 저런 대통령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송미령 장관은 그런 걸 좀 티를 냈을까요? 그럼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가장 큰 비교가 됐던 게 수혜 관련이었죠.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서서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말해라 하면서 디테일한 지시를 내렸던 반면에 우리가 예전에 그 공문 하나로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주의하길 바람. 딱 한 줄 왔던 그 대통령 지시 사항과 참 많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진원 보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집에 일찍 갔는데 뭐. 그럼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수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수해 났던 지역에 재난이 난 지역 스티커를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럼 스티커가 많이 붙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왜 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웠더니 그다음부터 그런 재해가 안 나더라. 근데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된 게 사실 우리 비와도 걱정하시죠. 제 부모님 지금 80이신데도 비 오면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빗길 조심해라, 맨홀 주변 가지 말아라. 그게 서울에서 실제로 맨홀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라든가 하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국민의 일상의 삶을 챙기겠다, 안전을 챙기겠다 이런 거라서 요즘은 저희 엄마 걱정을 좀 덜 하십니다. 예. 첫 장관 인선 다루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베르사유 장마님 청문회 보다가 끄고 넘어왔습니다. 국짐 언제쯤 해체되려나요? 김정재님 그러니까요. 청문회 보다 속 터짐요. 정현희님 청문회 보다가 짜증나서 꺼버렸네요. 뭐하러 그런 걸 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자료 요청하고 뭐 이런 것 좀 보다 들어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청문회 임하는지 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정에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지금 유일하게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은 피의자다. 그리고 여기에 흠집 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검찰과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죠. 이거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헌일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총리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게 도대체 총리 후보의 자질 검증과 무슨 상관이 있다란 말입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망신 주거나 아니면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이죠. 이건 검증이 아니라 인격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아무리 요즘 지지율이 낮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을 좀 흠집내보려는 의도를 갖다고 하더라도 선이 있다. 정말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서 보여줘야 될 최소한의 품위 좀 지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왜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요 누구한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왜 자기 정보를 주라고 사인을 거기다가 왜 해줘요? 그거 다 이용한 게 여태까지 옛날에 김행 장관 저거 했습니까? 그거 안 내서 아무 자료 못 봤어요. 그거 이용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결국은 김건희가 사인 안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건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만큼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이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게 마치 문재인 양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난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친구들이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제 정말. 그렇게 정치에서 아몰랑식 그리고 흠집내기식 비판을 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고 그거를 언론이 받아 쓴 다음에 검찰을 동원해갖고 탈탈 털어서 그걸 다시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식의 악순환을 만들어놓은 게 저쪽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그대로 똑같이 하던 그 답습해갖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국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당도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까르띠에 럭키님 저도 보다 껐어요. 국민의 왼수 집단은 해산이 애국이다. HWJUN님 진해 형님 사랑합니다. 좋아. PS I love you. 슈퍼챗 보내시면서 신비 복숭아 4kg 주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이제 청문회도 뭐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2만 명이 안 됐는데 2만 명 안 됐어도 좋아요 10,000명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청문회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청문회는 그냥 패스하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참 빨리도 한다. 빨리도 해 정말. 아니 근데 김진애 의원님 숙명여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눈치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정권 바뀐 지 3주일 됐으니까 그만하면 빨리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한심한 거지. 아니 그래도 학교가 그 참 학문의 전당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이게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작에 결정이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새로 총장이 임명이 됐는데도 그리고 그 총장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서야 한다. 그러면은 숙명여대를 사랑하고 숙명여대 다니고 숙명여대 졸업한 동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숙명여대 동문회 교수, 재학생 막 이렇게 비판 성명 같은 거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이 발표돼서 이번에 결정 석사학위 취소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7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논문 표절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숙명여대 교수들이 일부러 자체 검증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표절률이 무려 최소한 48.1%다. 절반 정도는 표절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까지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대학의 총장님들과 대학까지 정권 눈치 보고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V0라고 불렸던 민간인 김건희의 눈치를 봤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참 씁쓸하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결론이 나서 다행인데 이건 당연히 단순히 숙명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밤새워가면서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논문 쓰는 많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쓰려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석사학위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취소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엉터리 논문을 누가 통과시켜줬는지 거기에 누가 조력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를 누가 막으려고 했는지까지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져야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숙대 그것뿐만 이거는 표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국민대 박사학위는요. 그때 사인했던 5명 교수들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밝혀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명예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사정은 알겠어요. 그 사람들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유지가 박사예요, 석사예요? 그거 박사학위입니다. 유지가 박사예요? 멤버 유지. 그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정부에서 돈 받는 거 있지. 그 다음에 거기서 세무조사며 온갖 뭐 후원금에 대한 거, 기부금에 대한 거, 또 대학들이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릴까봐 이게 다 검찰의 권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가 14년 전님인데요. 저희 딸 숙대 다닙니다. 이번 탄핵 집회 때 끊임없이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주 집회 학교에서 했어요. 숙대는 학생들이 안타깝네요. 욕은 숙대가 다 먹으니 속상하시겠죠. 404 not found님. 김혜경 여사님 모교입니다. 맞아요. 김혜경 여사의 숙대, 음대. 연님도 거기 나오셨다는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피해가 입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역사에 이렇게 부역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이나 이러한 불명예를 겪게 된다라는 걸 남겨놔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쌌던 발언 다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고 국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시간 제가 아는 사람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 쓰다가 2번이나 가출했대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 도서관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대요. 그 정도로 사실 제대로 논문 쓰는 거 어렵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는데 1000일이 넘게 걸렸다? 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내 박사는 김진애 박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국내 박사가 훨씬 더 따기 어려워요. 더 힘듭니까? MIT에서 따기가 훨씬 더 쉬워요. 아, 그랬습니까?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 돼.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날품도 팔아야 되고 가서 또 맞아요. 웃음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들은 비용도 많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더러워서 못. 국내 박사를 받으신 분들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네. 예. 정말 네. 그 절반은 밥 사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품앗이 해주고 바뀌겠죠. 별거 다 해요. 그거 바뀌어야죠. 거의 뭐 교수의 노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수석이신가 요번에 장관 되신가 서울 한국에서만 다 따줬더라고 석박사 다. 야, 이 사람 되게 존경해야 될 사람. 잘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 내장을 살펴보면 장관 하실 만한 역량이 그동안 쌓이셨습니다. 장기가 다 상해 있으실 겁니다. 예, 김건희가 지금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3차 출석 요구 다 불응했죠? 예. 이제 그러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명분은 다 쌓여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이제 사실 2차 때라도 좀 유화적인 얘기를 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될 확률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생으로 거부를 해버리니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정치적 수사밖에 안 나왔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체포, 구속 이런 신변 구속이 빌드업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네는 정말 사람 되게 글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공판 나올 때마다 그 표정 보면 정말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어제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걸 미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표현으로는 쪼갠다고 그러는데 그 쪼개고 있을 때 그걸 보면 참 침을 뱉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좀만 참으시고 어제 모습 한 번만 보실래요? 보세요. 예. 그런 걸 보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실실 쪼갠다. 그럽니다. 실실 쪼개는 어제도 정말. 나와가지고 정말. 두리번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보고 지는 나와서 그거 한번 보는 재미로 나오는 거 봐요. 재판 받을 때.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째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란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어제는 이제 뭐 좀 비켜봐 이렇게 안 하던데 정무승 변호사님.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할까 말까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문제? 다리의 문제가 많이 상당히 퍼먹으니까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많이 퍼마시면 그렇게 아무 돼요. 말을 못해 정말.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공판 때 이제 특검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공소 유지를 하던 검사들의 의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특검부께서 공소 유지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좀 전투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조금 그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좀 여유만만하게 진행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올 때 지난번처럼 웃으면서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예상됩니다. 근데 정말 저기 뭐 침을 뱉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욕직이 나와요. 정말. 그렇죠. 아니 정말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또 헌법 소원했어. 그 다음에 어저께였죠. 그 김용현이 어저께 그 저기 뭐 영장 청구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정말 징글징글 정말 이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하나하나를 거기 변호사까지도 하나하나 그게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그 상어 변호사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흠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차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걸어가지고 어떡하냐 뒤로 미뤄. 그래서 결국은 내일로 다시 했는데 재판부가 정말 패고 싶을 것 같아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않아요? 그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호인이 재판부와 각을 세운다라는 건 사실 자기는 스타가 되고 자기는 시원하지만 자기 의뢰인은 죽는 거죠. 그럼 본인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 의뢰인을 위해서 굽힐 때는 굽히던가 이렇게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사실 자기 의뢰인을 사지로 모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일 다시 재개가 될 텐데 내일은 그 확실하게 구속영장 나오겠죠. 이게 사실 하루 미뤄진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없는 게 사실 나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다라고 재판부가 말할 수 있는 명분만 쌓아준 꼴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더욱더 구속영장의 발부 확률은 올라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에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기사로도 언론 플레이를 꽤 하셨는데 그 부분도 보면 재판부에 대한 거의 그 원색적 비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법에 기반돼서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저는 박근혜, 윤석열 이번에 탄핵을 좀 비교해 보면 사실 박근혜는 저 정도로 뻔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도 정말 잘못했지만 윤석열을 보면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했느냐. 보리밥집 다니고 개 끌고 다니고 영화 보고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이거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그냥 강성 지지자인데 일시적으로 내가 뭐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엄머를 쳐야 되는 이유를 저는 하나 더 얹은 거라고 봅니다. 저자가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윤석열 재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속을 해야 된다가 72.3%가 나왔어요. 매우 필요하다. 64.4. 57.0. 재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그 전에는 30이라도 나왔는데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니까 더 높아진 거예요. 매를 지가 버는 겁니다. 정말 침을 뱉고 싶고 어디 그냥 슬슬 가가지고 발이라도 걸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침 뱉고 발 걸고 실제로 별거 다 하실 수 있군요. 패는 거는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발 거는 거는 좀 봐주지 않겠나요? 실제로 이번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저 현장에 가고 윤석열 참수를 외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수까지. 야, 아유, 참. 정말.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이 우리 최상병 관련 때마다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법정에서 관련법 통과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이랬던 그분들입니다. 분들이죠. 네, 그리고 기억이 경찰에서는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를 일단 포기하고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에서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새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성향에 따르면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좀 빌드업이나 수사가 어디까지 이미 진행되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최상병 특검이 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이치에서 증거가 또 많이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경쟁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신다면 이제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상당히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게,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저 검찰이 하고 있는 짓, 그래서 피의자로 프레임을 거는 거라든가, 저는 그게 아마 분명히 장관 후보들한테도 뭔가를 할 거예요. 장관 후보들한테도 뭔가 걸어가지고 여기는 다 피의자 집단이다, 범죄자 집단이다. 저는 이거 하는 게 적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든 간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뭔가 단죄가 뭐가 내려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저게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 실실 쪼개는데 저 머저리가 뭐 또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아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얘기하셨는데 윤석열이 어제 그렇게 나왔는데 지지자들 나와서 윤 어게인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사형이라고 등글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형. 윤 어게인 사형 말했는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쪼개고 있더라고요. 에이 모질이 아유. 예. 오늘은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네. 예? 얼마나 가겠어요? 빠르면 1주, 그렇지 않으면 2주. 둘 다 이렇게 딱 수갑 차고 파란 옷 입고 곧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2시간 지났는데 아마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견디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도 있어요. 내일까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게 정말 속에서 침입니다. 정말. 천불이 들어요. 그리고 막 하나하나 밝히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시니까 더군다나 그러실 텐데 많이 참으시고요. 국민 앞에서 소명하시고 그리고 역량을 보여주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같은 목욕탕을 다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팅 해줬는데 잘하겠구나. 이게요, 평상시 루틴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청문회 하는 당일이니까 뭐 물론 일찍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항상심, 평상심. 그렇습니다. 예, 그걸 딱 유지하는 거를 보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나 의원들이 중앙지검함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점 이제 늘어날 거다. 네. 일부 의원들이 또 3, 3, 5 새벽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 검찰의 나쁜 행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수사 벌여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형성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목소리 더 높아질 거라고 명분을 봅니다. 주는 거죠. 그리고 시무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아유, 정말 뭐 벨도 없는 것이. 김수희님이 슈퍼챗 보내시면서 국힘의원들 가운데 재산 2억 신고한 사람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김민석 후보 얼굴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셨는데 참 뭘 소리를 지를 만한 자들이 질러야 자격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 그 과거 김민석 의원님께서 그 청문회 할 때 김용영 장관한테 내란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할 때 김용영 장관이 되게 거만하게 막 말하면서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잘 참고 넘어가셨더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한 명은 총리 후보자가 돼 있고 한 명은 지금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죠. 지금 주진우 의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총리 후보자님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다려라. 근데 저희는 청문회 할 수가 없지. 누가 뭐 시켜줘야 해죠. 아니요, 그분은 아마 수사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저 수사 받아야죠. 그 제가
그 SNS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제 패치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국가폭력으로 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하고 민갑 어머니들이 병문안을 왔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한테 있는 것은 묵주와 응원봉뿐이다. 한 손에는 묵주, 한 손에는 응원봉을 들고 김민석 후보를 응원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했고, 김민석 후보님 이제 당당하고 의원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뒤에 서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바다의 향기님 멋진 글 주셨네요. 마음의 고향 운기시 정치면 정어리 1번지. 오, 근사한데요. 정어리 1번지. 정어리를 뭐 시도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운기시 정치면 정어리 1번지. 멋졌어요. 디어루시에서 나온 성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